북한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면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둘까요? 전쟁은 당사국들만의 군사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얽혀있는 동맹국들과 다른 여타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북한과 일본의 군사력에만 집중해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내심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해서 자신들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벗어나게 해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니가타현 스바메시 교육장이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단기간에 해소하는 방법은 어디선가 큰 전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 한국과 전쟁할 가능성보다 일본과 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듯 보이는데요. 북한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면서 전범국의 옛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일본 반동들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적 망동에 계속 집요하게 매달려 있다. 군국주의를 골수에 새긴 사무라이 후예들이 재침의 포성을 울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대동아 공영국의 옛 꿈을 이루어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망상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조에 가까운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발언들을 봤을 때 전쟁이 나도 일본과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2017년 일본 언론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기사로 도배된 적이 있고, 2018년 일본 정부는 북한을 이유로 공격적인 군비 확장 의지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특히 대형 호위함을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첨단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항공모함은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는 전형적인 공격형 무기입니다. 막대한 운용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국익을 위해 선제 공격을 불사한다는 전쟁 의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일본의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를 약 27조 7,200억 원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대당 1,0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고가의 첨단 전투기인 F-35 전투기의 대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 언제든 여차하면 평양 불바다를 시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일본과 북한의 공군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4세대 전투기인 미그 29 40대 규모를 제외하면 상대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미그 29조차도 이름값을 하는 수준밖에 안 되고, 실제로 공준전이 벌어지면 중거리에서부터 쏘아대는 항공자위대에 전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역시 공군자위대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조종사의 숙련도, 기량, 기체 성능으로 보더라도 북한 공군이 우세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레이더 관제 시스템 또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북한은 지상기지 레이더가 전부 아날로그식 구형인지라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반면 일본은 E767 조기경보 관제기 4대, E2C 조기경보기 13대, YS-11E 전자전기 11대 등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전에서 북한 공군은 일본 공군자위대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항공자위대가 전자전 공격을 시행하면 아예 레이더가 제밍이 되어서 북한 공군으로선 레이더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의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 공군의 현실입니다. 북한 공군은 동아시아 모든 공군 중 최약체에 해당합니다. 공군 전력은 육군이나 해군과 달리 출격 시간으로 전투력을 나타내는데 이를 소티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 공군은 전투기는 보유하고 있지만 공중에 뜨지 않아서 사실상 영소티에 가까운 상태라 북한군 상대로 공군력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비행 시뮬레이션 훈련을 선보였는데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상 방위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일본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할 정도로 일본의 압승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장점이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인민이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 바다라는 완충지대가 있는 일본과의 전쟁에서는 장점이 무력화됩니다. 결국 해군, 공군, 군사력으로 양국이 맞붙게 되는데, 해상 전투력 역시 공군 전투력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돈승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비교할 것 없이 앞서 있습니다. 일본은 GDP 대비 국방비 1%만으로 현재의 전력을 갖추고
갖추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무려 25%를 쓰고도 일본의 군사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북한에는 제대로 된 유도탄을 장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중형급 이상 방공 구축함이 단 한 척도 없습니다. 해상자위대에서 거의 도태되기 직전에 노후화된 아부쿠마급 호위함조차 순식간에 북한 해군 측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라사메급과 다카나미급 이전의 호위함을 보내버려도 북한의 해상 국방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력 전력은 세계 해군력 순위에서도 최소한 3위는 유지하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냉전 시기 소련의 대잠수함전 대응과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소해함대 역할도 해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대잠전력 대응 능력의 경우에는 세계 2위를 자랑하고 소해함대 수준도 미 해군에 이어 확고한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공 방공 부분에 있어서도 이지스 레이더와 그에 준하는 국산 레이더를 장착한 함정들 때문에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공격 부문을 제외하고 거의 방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수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과 일본과의 거리는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함대 구성의 절대 다수가 고속정이나 경비정, 어뢰정이고 기관함이라 해봐야 기껏 3,000, 4,000톤급 초기함 몇 척 정도가 전부인 북한 해군으로서는 일본 자위대를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거리까지 전진해 가는 것부터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니 북한이 해군으로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 전투함 총합은 131척인데 주력 수상함을 살펴보자면 10,000톤 이상, 15,000톤 미만 이지스 구축함 2척, 9,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이지스 구축함 4척, 6,000톤 이상, 7,000톤 미만 준 이지스 구축함 4척, 7,000톤 이상, 8,000톤 미만 구축함 2척, 6,000톤 이상, 7,000톤 미만 구축함 14척, 200톤 이상, 300톤 미만 미사일 고속정 6척, 25,000톤 이상, 30,000톤 미만 헬기 항모 2척, 2,800톤급 이상, 2,900톤 미만 재래식 잠수함 8척 이외에 다양한 해상 자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공군 전력 또한 압도적으로 일본 자위대가 우세하며 지상 전력 역시 일본 측이 우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전력을 비교해보자면 북한의 전차는 2세대까지밖에 없을 뿐더러 애초에 지상 전력 간의 교전이 불가능합니다. 지상 전력을 일본의 본토로 투사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섬나라라는 게 안보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바로 바다가 천혜의 방어막을 형성해줘서 물량공세로 밀려내려오는 전력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접한 재래식 무기 육군 전력이라도 수십만 대군이 탱크와 함께 일시에 진격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그 점에서 일본은 거저 먹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양국의 지상 전력이 붙을 일은 없겠지만 전투력을 비교해보자면 전체적인 양적 전략은 북한군이 자위대에 비교해 6배, 7배나 많습니다. 일본 자위대 총원이 약 15만 명 규모고 예비 자위관을 포함한다 해도 20만 명이 안 되는 규모지만 북한군은 120만 병력 중 100만여 명이 육상 전력이며 예비 전력의 교도대가 무려 60만이고 노동 저기대를 포함하면 4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전차 규모도 자위대는 1000여 대 혹은 그 미만이지만 북한군은 전차 규모만 3000대 수준이며 야포 역시 자위대는 수백문 단위로 다 합쳐도 1000문을 안 넘지만 북한은 5000문 가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 있어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듯이 질적 차이가 있어서 이 역시도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상군끼리 맞붙는다면 북한군은 특작 부대들을 대거 동원하여 긴 열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해왕경비와 방어가 허술한 곳을 골라 여러가지 루트로 침투시켜서 일본 열도에서 각종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것이 방안으로 있으며 역으로 일본 육상자위대가 한반도로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상륙작전을 펼칠 가능성은 미미하고 공격형 무기에 해당하는 순항 미사일 등이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나 북한군 특작부대가 일본 열도로 대거 침투할 수 있다는 여건은 있습니다. 실제로 육상자위대의 대응 초점도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비정규전 부대의 상륙 및 압력에 맞춰
맞춰져 있습니다. 육해공 전투력이 일본에 비해 다 떨어진다지만 양국이 붙게 된다면 북한이 승리할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북한은 핵실험과는 별도로 2016년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어 SLBM인 북극성 1호를 2017년에는 IRBM인 북극성 2형과 ICBM인 화성 14형의 발사에 성공하여 완성된 핵무기의 투발도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ICBM 탑재용 수소폭탄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핵공격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점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였는지 두 가지뿐입니다만 이마저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최소 100킬로톤급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소형화 및 재도립 기술 완성을 전제하면 일본에 대한 전략무기로 충분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핵무장 여건은 어떨까요? 일본은 5개 상임 이사국 외에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유사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용이 가능한 고체연료 로켓을 개발 운용하는 국가입니다. 작심하면 언제든지 원자폭탄급, 수소폭탄급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급 투발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핵무기가 없어 북한과의 전쟁에서 일본이 패할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더불어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어차피 양국이 전멸할 듯 보이므로 승패가 의미 없는 전쟁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베트남 근로자 500만 명이 코비드-19의 일자리를 잃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공과 제조업은 120만 개의 일자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도소매업 110만 개, 숙박업 및 요식업 74만 개 등의 순이었다. 대상자 중 59%는 일시 실직 상태, 28%는 교대로 출근 중, 나머지 13%는 실직 상태이다. GSO 보고서는 코비드-19 대유행병의 복잡한 발전은 대부분의 제조업과 사업 분야의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통계청 인구노동통계국 부티투투이 국장은 1분기 노동력 참여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 75.4%만 노동에 참여해 전분기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2%, 1.3% 감소했다. 1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률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실업률은 2.22%로 전분기 대비 0.07%, 전년 동기 대비 0.05% 상승했다. 한편 1분기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620만 동로, 전분기 대비 35만 3천 동 15달러, 전년 동기 대비 47만 3천 동이 증가했다. SO의 한 연구에서는 거의 85%의 기업들이 코비드-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3.82%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기 잠정 영업 정지 기업은 1만 8,600여 개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국제노동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1,030만 명의 근로자들이 코비드-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아 일자리를 잃거나 2분기에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아세안 진출 한국 기업 고용 문제 태풍의 핵.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이동 통제와 생산 차질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국가 및 도시 봉쇄, 경제 활동 중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경제적 영향은 생산 차질에 따른 공급 측면의 충격과 각국이 봉쇄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요 측면의 충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결국 대규모의 해고 등 고용 측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최근 IMF 보고서는 2020년 세계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아세안 5개국의 성장률은 2020년 0.6%의 성장을 전망했다. ILO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일자리의 80%인 27억 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다. 가장 충격이 심한 산업으로는 서비스 업종, 제조업을 꼽고 있다. 올해 3월 20일 발표된 UNESCAP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1차적으로 전통적 서비스 업종, 봉제와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 그리고 대규모 부품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산업 등의 공급망 의존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해고와 실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올 정도로 아세안 각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가파르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2020년 4월 23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확진자 6,710명, 사망자 446명, 말레이시아 등 주로 해양계 아세안 국가에서의 바이러스 확진이 주목된다. 이에 비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몇백 명 단위 이내의 소규모의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안정을 나타내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우 사망률이 각각 8.6%, 6.6%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지역 확산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개도국의 방역 및 의료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방역과 경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할 수 있다. 아세안 각국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도시 봉쇄, 각종 사업장 영업 중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세안 내 진출 기업은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부터 자동차, 전자, 철광 등 기관 제조업, 금융, 항공, 관광, 유통 등 서비스 산업까지 포괄적이다. 그 가운데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 진출하고 있다. 베트남은 진출기업 8,200개 기업 중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 업종은 800여 개 규모이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진출기업 2,171개 가운데 봉제 기업은 210여 개, 신발 기업은 270여 개 정도이다. 캄보디아는 부동산, 봉제업체 등 250여 개 기업이 진출하였으며 그중 봉제업이 50여 개에 이른다. 미얀마는 현재 약 425 진출 기업 중 약 300개 업체가 활동 중이며 제조업 중 봉제업이 140여 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아세안 대표부에서 아세안 영내 공관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 봉제 및 신발 산업의 경우 주요 소비 시장인 미국, 유럽의 도시 봉쇄에 따른 해외 바이어의 주문 취소 또는 단가 인하,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급 애로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타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산업무역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에서 5월 기간 중 섬유 및 신발 주문이 전년 대비 7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비나 텍스시오 르티엔, 트로 옹은 200개 업체 1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30에서 50%의 일자리가 5월까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봉제협회장인 제미 카투아에 의하면 300만 명이 봉제업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나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노동부 대변인에 의하면 9만 6천 명을 고용하고 있는 110개 공장이 가동 중지를 신청하였다. 미얀마에서는 최소 20여 개의 공장이 원단 부족 등의 이유로 공장이 문을 닫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공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각국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삼성, 현대자동차 등 우리 투자 기업이 아세안 각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프로젝트, 신규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이 아세안 각국에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음성 확인서의 제출, 격리 기간의 최소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인의 입국이 이루어지면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고용의 어려움을 야기하게 된다. 특히 관광, 봉제 산업 등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주로 취업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하겠다. 한국의 경우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40조 원 규모의 위기 극복 및 고용을 위한 기간 산업안정기금 긴급 조성, 13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 확대를 통한 기업의 유동성 지원,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투입하여 실업대란 차단, 휴직 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해고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 무급휴직자, 취업생 들을 지원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지연 납부 허용, 금리 인하, 일시해고자 임금 지원, 생활지원금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해 관광, 봉제, 운송, 건설 분야를 4개 우선 분야로 지정하여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각국별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아니하여 아세안 진출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각국의 경우 다량의 해고 발생 등은 사회 불안 등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당장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의 가동이나 해고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진출 기업들은 현재의 코로나19 파고를 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봉제 기업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호복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인도네시아